한국이 미국을 버리고 일본을 택했습니다. 이 소식에 뉴욕 월스트리트가 발칵 뒤집어졌죠.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한국의 자살골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결국 한국을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이끈 신의 한 수였다면 그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뉴욕 맨해튼에서 투자은행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사라 톰슨, 주로 아시아 시장을 담당하죠. 특히 한국 기업들 분석이 제 전문 분야예요. 삼성, LG, 현대 이런 기업들 주가 움직임은 손바닥 보듯 훤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날도 평상시처럼 모니터 여러 개 앞에 앉아서 아시아 증시 확인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국 코스피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침 9시쯤이었나?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한두 퍼센트 정도야 흔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3%를 넘어서더니 계속 하락세였죠. 이상하다 싶어서 뉴스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웬 한국 대통령 첫 해외 순방 관련 기사가 뜨더라고요. 기사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 대통령이 첫 해외 순방지로 일본을 택했다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죠. 한국 대통령들이 첫 순방지로 미국 가는 게 당연한 수순 아닌가요? 지난 몇십 년간 그래왔으니까 말이에요. 옆자리 동료한테 물어봤습니다. 톰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도 아시아 담당이거든요. 야, 이거 진짜야?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신 일본 간다고. 그랬더니 톰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대답하더라고요. 한국이 완전히 미쳤나 보다. 트럼프 대통령 심기를 건드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말이죠. 사무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애널리스트들도 모니터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누군가 큰 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이거 완전 자살골 아니야? 미국이 한국한테 방위비 더 내라고 압박하는 마당에 일본부터 가다니 말이 되냐고요. 저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경제 논리로만 생각해보면 완전히 비합리적인 선택이었거든요. 한국 경제가 미국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데요. 수출도, 안보도, 기술도 다 미국이랑 엮여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 기분 나쁘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 성격 알잖아요. 기분 나쁘면 바로 관세 때리고 무역 제재하고 그러는 분이에요. 한국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일본을 택할 이유가 뭔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점심시간에 팀 회의를 했는데 분위기가 심각했습니다. 우리 팀장이 한국 관련 포트폴리오를 당분간 보수적으로 가져가자고 하더라고요. 투자자들이 패닉 셀링할 게 뻔하다면서 말이에요.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죠. 숫자로만 보면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칠 후 본사에서 긴급 출장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도쿄 파트너사와 한일 경제협력 관련 투자 미팅을 하라는 거였어요. 솔직히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죠. 어차피 정치적 쇼 끝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텐데 뭘 그리 급하게 하나 싶었거든요. 한국이랑 일본이 사이좋게 지낸 적이 언제 있었나요? 몇 년에 한 번씩 정상회담 한다고 해놓고는 결국 과거사 문제로 또 싸우고 그랬잖아요. 2019년에도 무역 보복으로 완전히 관계가 틀어졌던 게 엊그제 같은데 말이에요. 도쿄 하네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현지 분위기부터 달랐습니다. 일본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평소보다 훨씬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공항에서 나를 마중 나온 다나카라는 일본 회사 임원이 차 안에서 계속 말하더라고요. 사라 씨, 이번엔 정말 다르다고요. 17년 만에 나온 한일 공동성명을 직접 봤냐면서 말이에요. 자기도 30년 넘게 비즈니스 해왔지만 이런 구체적인 합의는 처음 본다고 하더라고요. 택시 기사도 한국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어로 대화하는 걸 들어보니까 한국 대통령이 일본에 온 게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미팅 장소는 도쿄 시내 고급 호텔이었는데
일본 쪽에서 꽤 높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대기업 임원들부터 정부 관계자까지 말이에요. 미츠비시, 소프트뱅크, 도요타 같은 대기업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저는 그냥 외교적 립서비스겠거니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AI 기술 협력 로드맵에 연도별 목표까지 다 설정되어 있더라고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별 계획이 세세하게 나와 있었어요.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 계획, 비핵화 공동 대응 방안, 심지어 저출산 고령화 공동 태스크포스까지 만든다는 거예요. 일본 쪽 CEO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한국 기업들과 장기 파트너십 맺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구체적으로 삼성이랑 SK 같은 회사들과 10년 단위 협력 계약을 검토 중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삼성 반도체랑 일본 소재 기업들이 손잡으면 중국 견제는 물론이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엄청난 시너지가 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심이구나 싶었거든요. 그냥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라 정말로 경제적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일본 언론 반응이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NHK 뉴스를 봤는데 아나운서가 한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과거에는 항상 비판적이었던 일본 언론이 이번엔 완전히 다른 톤이었거든요. 심지어 요미우리 신문 같은 보수 언론도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어요. 호텔에서 하룻밤 지내면서 생각해봤는데 뭔가 제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뉴욕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트럼프 대통령 관련 뉴스들을 쭉 정리해봤어요. 한국의 방위비를 현재의 5배인 100억 달러까지 올리라고 요구한 것도 모자라서 주한미군 철수 카드까지 꺼내들었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도 검토 중이라는 뉴스까지 나왔거든요. 그 타이밍이랑 한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겹쳐보니까 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싶었거든요. 동료들은 여전히 이해 못하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팀 회의를 했는데 톰이 계속 의아해 하더라고요. 한국이 미국 화나게 해서 얻는 게 뭐냐면서 말이에요. 트럼프가 얼마나 성격 급한 사람인데 기분 나쁘면 바로 경제 제재부터 때리는 분 아니냐고요. 실제로 중국한테도 무역 전쟁 벌이고 멕시코한테도 관세 때렸잖냐면서 말이에요. 다른 동료인 제시카도 맞장구 치면서 한국이 완전 자살골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시장이 한국한테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포기한다는 거냐고요. 그런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거든요. 왜 일본인가라는 질문이 사실은 왜 미국이 아닌가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잖아요. 한국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미국이 동맹국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다른 옵션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것 같았어요. 특히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면서 동맹국들한테도 비즈니스 하듯이 접근하고 있잖아요. 데이터를 다시 뜯어봤습니다. 한국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7% 정도였는데 이게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안보 의존도는 말할 것도 없고 기술 협력 현황까지 쭉 분석해보니까 확실히 문제가 있었어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다 담고 있는 격이었죠. 만약 미국이 진짜로 관세 때리거나 기술 협력 중단하면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거든요. 삼성 반도체도 미국 장비에 의존하고 있고 현대차도 미국이 최대 수출 시장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라는 새로운 옵션을 제시한 거 아닌가 싶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이 미국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뭔지 말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미국만 바라보지 않는다는 경고장 같은 거였죠. 그 즈음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째 계속되면서 글로벌 안보 상황이 정말 심각해졌거든요. 러시아가 북한한테 무기 지원받고 중국은 대만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었고요. 저는 리스크 애널리스트니까 이런 지정학적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정말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매일 아침 뉴스 브리핑을 받아보는데 좋은 소식이 거의 없었거든요. 특히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대량으로 지원하면서 실제 전투 경험을 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보니 등골이 오싹했어요. 북한 군대가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서 현대전 경험을 쌓고 있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러시아로부터 첨단 무기 기술까지 받을 수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혼자 북한을 상대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중국 문제는 더 심각했어요.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국과 일본도 자동으로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미군 기지가 양국에 다 있으니까 말이에요. 주한미군 기지, 주일미군 기지가 중국 입장에서는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중국 전문가들이 대만 침공 시 일본도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어요. 문득 든 생각이 동북아가 다음 화약고가 될 수도 있겠다는 거였어요. 우크라이나 보세요. 2022년 2월 24일 전까지만 해도 누가 진짜 전쟁 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키예프가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였는데 하루아침에 폐허가 됐잖아요. 마리우폴, 하르키우 같은 도시들도 완전히 파괴됐고요. 한국이랑 일본도 언제 그런 상황에 처할지 모르는 거 아닌가요? 서울이나 도쿄가 우크라이나 도시들처럼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무서웠어요. 그때서야 한일 협력의 진짜 의미가 보였습니다. 이게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던 거예요. 혼자서는 위험하지만 함께하면 버틸 수 있거든요. 특히 한국의 반도체 기술과 일본의 소재 부품 기술이 합쳐지면 시너지가 엄청날 테고요. 중국 견제는 물론이고 북한 위협에도 훨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방산 기술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의 K9 자주포 기술과 일본의 정밀 부품 기술이 합쳐지면 정말 강력한 무기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투자 관점에서 다시 평가해봤는데 완전히 달라 보이더라고요. 따로 가면 리스크가 크지만 함께하면 오히려 기회가 생기는 구조였어요. 방산 기업들, 첨단 기술 기업들 주가도 이미 반영하기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한화시스템, 외화테크윈 같은 방산 기업들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동료 톰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그제서야 이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완전 현실적인 선택이었네 하면서 톰도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거 한일 정상회담들을 데이터로 분석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년간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쭉 살펴봤는데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거의 모든 회담이 같은 패턴이었어요. 처음엔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만났다가 결국 독도 문제나 위안부 문제로 싸우고 끝나는 거였죠. 심지어 2019년에는 무역 보복까지 갔잖아요. 일본이 한국한테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하면서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던 게 엊그제 같은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17년 만에 나온 공동성명 내용을 자세히 봤는데 과거사 얘기는 거의 없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 방안만 가득하더라고요. AI 협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반도체 공급망은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심지어 저출산 문제까지 함께 해결하자는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일본도 출산율이 1.26으로 한국의 0.78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두 나라가 이런 공통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보자고 나선 거예요. 일본 주식시장 반응도 놀라웠어요. 한국 관련주들이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도쿄전력 같은 에너지 기업부터 시작해서 소프트뱅크, 도시바 같은 기술 기업들까지 모두 급등했어요. 투자자들이 한일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일본 반도체 소재 기업들 주가가 폭등했는데 이건 명백히 한국 반도체 기업들과의 협력 기대 때문이었어요. 시네츠 화학이나 JSR 같은 회사들 주가가 20% 이상 올랐거든요. 더 인상적인 건 일본 언론의 변화였어요.
과거에는 한국 대통령이 일본에 오면 항상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도했는데 이번엔 완전히 다른 톤이었거든요.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신문 할 것 없이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일본 방송에서는 한국 대통령을 아시아의 새로운 리더라고 표현하기까지 했더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베팅하고 있구나 하고 말이에요. 감정보다는 실리를 택한 거죠. 이런 성숙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한국 대통령의 용기가 돋보였거든요. 국내 정치적으로는 분명 부담이 있을 텐데도 국익을 위해 과감한 선택을 한 거니까요. 동료들한테도 이 얘기를 했더니 다들 놀라더라고요. 정말 한국이 이렇게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나라였냐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결정타는 광복절 기념사였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사무실에 나와서 한국 뉴스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한국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뭘 얘기할지 정말 궁금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말이에요. 보통 광복절이면 일제강점기 얘기하면서 일본 비판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 아닌가요? 그런데 이번엔 정말 예상 밖의 발언이 나왔더라고요. 한국 대통령이 연설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일본은 이제 우리의 경제 성장 파트너라고요. 과거의 아픈 역사는 기억하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로 일본을 바라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광복절에 그것도 일본 관련해서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용기인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정치 생명을 걸고 하는 발언이었거든요. 옆자리 동료 제시카가 물어보더라고요. 저거 정치적으로 괜찮은 거냐고요. 한국에서 저런 발언하면 반발이 클 텐데 말이에요. 실제로 한국 정치인들이 일본 관련해서 유화적인 발언했다가 정치적으로 큰 타격받은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감동받았거든요. 정치적 계산보다는 국익을 우선시하는 진짜 리더십을 본 것 같았어요.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텐데 용기를 낸 거죠. 한국 국내 반응도 생각보다 긍정적이었어요. 물론 일부 비판도 있었지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는 오히려 지지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온라인 댓글들을 봐도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선택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20대, 30대들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보자는 댓글들이 많았거든요. 국제 언론 반응도 대단했어요. CNN에서는 한국이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고, BBC에서는 동아시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고 표현했더라고요. 뉴욕타임스도 사설에서 한국 대통령의 용기 있는 리더십을 칭찬했거든요. 과거에 갇히지 않고 미래를 선택한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평가했어요. 그날 오후에 한국 투자 포트폴리오를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장기 투자 가치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어요. 이런 리더십을 가진 나라라면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을 계속할 거라고 판단했거든요. 실제로 그날 한국 증시도 크게 올랐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량 매수에 나선 거죠. 코스피가 3% 이상 상승했거든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다른 나라가 됐구나 하고 말이에요. 한국의 이런 변화가 더 확실해진 건 미국과의 관계에서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면서 한국에도 각종 압박을 가하고 있었잖아요. 방위비 5배 인상 요구하고 관세 인상으로 협박하고 심지어 주한미군 철수 카드까지 꺼내면서 말이에요. 보통 나라 같으면 미국 눈치만 보다가 끝났을 텐데 한국은 완전히 다른 대응을 보여줬거든요. 저는 이런 상황을 분석해서 고객들에게 리포트를 작성했어요. 제목을 한국의 전환 의존에서 파트너십으로 라고 정했죠. 한국이 미국 일방 의존에서 벗어나서 다변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고
동시에 리스크도 분산하는 전략이라고 분석했거든요. 이 리포트가 월스트리트에서 꽤 화제가 됐어요. 다른 투자회사 애널리스트들도 비슷한 분석을 내놓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이 이제 진짜 독립적인 플레이어가 됐다는 평가들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골드만삭스에서는 한국을 아시아의 새로운 균형추라고 표현했어요. 실제로 한국의 협상 전략이 효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보다는 톤을 낮춰서 얘기하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이 정말로 다른 옵션을 찾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까 말이에요.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을 잃으면 동아시아 전략에 큰 타격이 되잖아요. 워싱턴의 전문가들도 한국의 외교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브루킹스 연구소 보고서를 보니까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제3의 길을 찾고 있다고 분석하더라고요. 더 이상 강대국들의 눈치만 보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만의 전략을 가진 나라로 부상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동료 톰이 말하더라고요. 한국이 정말 똑똑하게 카드를 쓴다고요. 미국을 적대시하지도 않으면서 압박에는 굴복하지 않는 절묘한 균형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완전 동감이었어요. 강대국 틈새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는 한국의 외교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저는 최종 투자 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동북아의 새로운 중심축이었어요. 한국이 이제 동북아의 새로운 중심축이 됐다는 내용이었죠.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깨달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원칙을 지키면서도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나라로 평가받기 시작했어요. 약속은 반드시 지키지만 융통성도 있는 신뢰할 만한 파트너라는 인식이 퍼진 거죠. 특히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도 러시아와 완전히 적대 관계로 가지 않는 절묘한 균형감을 보여준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인도적 지원과 방산 지원은 하되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피하는 전략을 썼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각국 정부들이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독일 총리도 한국을 글로벌 중견국의 모범이라고 평가했더라고요. 프랑스 대통령도 한국을 아시아의 핵심 동맹국이라고 표현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국제적 평가였어요.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고 K방산이라고 불리는 방산 기술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폴란드가 한국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 도입하기로 했고 노르웨이도 한국 방산 기업과 협력하기 시작했어요. 호주는 한국과 잠수함 기술 협력을 논의 중이고 인도도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제 한국을 단순한 제조업 국가가 아니라 첨단 기술 강국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한국 문화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K-팝이나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젊은 세대들한테는 한국이 가장 쿨하고 트렌디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어요. 이런 소프트 파워가 외교나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한국 제품들이 세계 시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숫자와 데이터로만 한국을 봤는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 뒤에 있는 스토리를 보게 된 거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전략적이고 치밀하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됐거든요. 단순히 투자 대상이 아니라 정말 존경할 만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면서 현명한 해법을 찾아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월스트리트 동료들 사이에서도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한국을 그냥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판도를 바꾸는 주체로 보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한국 관련 투자 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거든요. 한국 상장 지수 펀드 같은 상품들이 연일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어요. 투자자들이 한국의 미래를 믿기 시작한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어요. 한국은 이제 기술과 신뢰로 세계 질서를 새롭게 짜는 핵심 플레이어라는 거였죠.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라 글로벌 게임의 룰을 바꿀 수 있는 나라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일본과의 파격적인 협력이었던 거고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선택이 결국 한국을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이끈 마스터피스였던 셈이죠.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